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시간 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예요. 지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절차법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봤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내가 보기엔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추려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봤습니다. 먼저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제도인데 행정절차법 20조에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다. 이 입법 취지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서 처분에 대한 특히 제재적 처분이죠. 에 대한 불복을 용이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공정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처분 기준이 도대체 뭐냐? 대상이 되는 처분 기준이 뭐냐? 행정절차법에는 그냥 필요한 처분 기준 이렇게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량준칙, 재량기준 이건 뭐 분명하죠. 제재적 처분 기준에 관한 재량준칙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처분에 관한 재량준칙 이런 것들은 분명한데 거기에 뭐 해석규칙이나 간소화규칙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부관 중에서도 본체인 인허가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런 것은 처분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설정 공표의 구체성도 이 법에는 당해의 처분의 성질에 비춰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입법 기술적으로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법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촘촘하면 마치 입법자는 재량행위라고 설정을 해줬는데 마치 기속행위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렵다.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설정 공표의 형식과 방식인데요. 우선 뭐 당연히 행정규칙, 훈령이나 예규 이렇게 돼 있는 건 뭐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에서 봤듯이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처분 기준의 공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확정 개념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판례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가는 지역별 사정과 공증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성질상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가 몇 개 없으니까 거의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은 일단 행정규칙 형식의 처분 기준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간접 효력설에 따른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처분 기준이 있을 테고요. 그죠? 행정규칙 형식의 처분 기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훈령 예규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론에서 봤듯이 판례가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형으로 된, 즉 시행규칙으로 된 이 제재적 처분 기준도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는 그죠?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그렇다면 이제 그 판례의 기준대로 하면은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있겠죠? 또 뭐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법률 그 자체에서 정해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제도의 법적 효과인데요.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가 그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되는 거냐, 처분에. 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행정절차법의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제도를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규정해 놓은 이상 거기에 위반되면은 처분이 위법하다 그리고 또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조만간 판례가 나와서 판례 이론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분 기준에 설정 공표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반대로 설정 공표 청구권이 있는 거냐? 요거는 부정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달리 처분한 경우 일단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이 법원이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겠죠. 그죠? 예. 달리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도 있을 터인데, 다만 이제 그 처분 기준을 전문적 의견으로서 존중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처분 기준이 법규 명령이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도 거기에 구속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다만 이제 위헌 위법인 경우에는 무효이니까, 해당 부분이 무효이니까 달리 처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른바 법규 명령에 있어서 법규 명령에 있어서 뭐죠? 부진정 소급표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미 다 신뢰보원 측에서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 기준의 해석 설명 요청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다만 공표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또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그러면 그 답변하고 다른 처분을 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신뢰보호원칙의 문제이고, 이 신뢰보호원칙에 있어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 거기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일반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처분 기준을 대략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는 거고, 만약에 이 요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서 봤듯이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제시 제도입니다. 행정법상 이유제시 제도는 행정절차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근거와 이유는 사실관계와 적용법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유제시는 모든 처분에 이유를 제시하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전 통지는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처분에만 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자, 처분 사유하고 이유와 처분 이유와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죠? 예. 기능은 행정의 자기 통제 기능, 권리 구제 기능, 당사자 만족 기능, 명확성 확보 기능, 이런 게 있고, 소송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권리 구제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제시의 대상은 모든 처분이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의 예외사항, 첫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기재하는 처분인 경우, 둘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셋째,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유 제시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느냐 구두로 하느냐인데, 처분 자체를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이유 제시도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처분을 발령할 당시에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유 제시의 정도, 조세부가 처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이미 무엇을 기재해야 될 것인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는 그냥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만 기재돼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처분 서면을 한번 딱 읽어보면 대충 사실관계가 이렇고 적용법조가 이렇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근거법령하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지 않다. 그 처분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거고요. 근거법령은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는 좀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거는 당연할 텐데,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겠죠.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문제겠죠. 근거법령을 읽어보면 사실관계 딱 하나로 귀결돼 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굳이 사실관계를 안 썼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는 기재돼 있으나 근거법령에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는 판례가 이 경우는 굉장히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거법령이나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는데 부실하게 기재돼 있다. 이러면은 이 경우가 이제 가장 어려운 거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285페이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근거법령만 기재돼 있더라도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까지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 이미 앞에서 설명했죠. 두 번째, 처분 서면 등에 기재된 처분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대상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예컨대 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이런 경우는 이 신청인이 스스로 이 적용법조 이런 거를 찾아서 써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거부는 다소 좀 불명확해도 부실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미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어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아까 그 얘기를 미리 땡겨서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처분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뭐 청문을 하게 되면은 뭐 청문 주재자가 설명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유 제시를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부실하게 하더라도 조금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불복을 권리구제 기능이 중요한 거니까 불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청문 등의 의견 청취 제도입니다. 의견 청취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다수 국민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국민이 참여하는 거죠. 참여도 하고 변명의 기회도 갖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는 의견 제출 절차, 청문 절차, 공청회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원칙은 의견 제출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원론적인 건 청문 절차이죠. 그래서 청문 절차에 따라서 설명을 하면 변론기의 보장과 행정결정의 자료 수집인데 최근에는 이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행정에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라는 의미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청문 절차의 대상은 의무부가 권익 제한 처분이다. 따라서 수익적 처분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거부 처분인데 학설과 판례가 갈립니다. 학설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청문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판례는 반대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288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뭐 청문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청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청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위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행정청이 스스로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필요한데 행정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청문을 안 하면은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판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이제 2012년도 개정사항이라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건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런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한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로 가서 공청회 신청권도 작년 12월 달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들어왔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뭐냐? 이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고요. 처분 절차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특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포함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뒤에 가면은 협약으로, 사전에 협약으로
청문 절차를 생략하기로 미리 약속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청문 절차를 생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협약 체결을 강요할 수가 있잖아요. 뭐 등등등등 몇 가지 판례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찾아놓은 거라도 보셔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문 절차는 뭐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시는데, 이 사전 통지에 있어서, 그죠? 사전 통지하고 청문 사이의 기간을 과거에는 상당한 기간으로 했는데, 2019년 12월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돼서 10일 이상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그죠? 요것이 뭐 큰 중요한 쟁점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형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혹시 보길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통지의 생략은 아까 이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도 소속 직원, 처분청의 소속 직원이 청문 주재자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역시 2019년 12월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296페이지입니다.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요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서요. 제가 특별히 더 설명해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이제 이 행정절차법을 하게 되면은 가장 이제 전통적인 이 쟁점이죠. 쟁점. 예.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뭐 예컨대 청문이 법정돼 있는데 청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절차적 하자도, 그죠? 우리 하자의 행정행위의 그 적법 요건 4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하자가 있는 거고, 하자가 있으면 대략 위법한 거고, 그죠? 위법하면 결국은 무효가 되는데, 결국은 무효화 되는데, 지금 당장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분쟁이 종료됐을 때 무효인 것을 인식하는 걸 우리는 취소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당연히 이제 무효라고 생각되는 거는 무효 사유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설명은 이미 지난 이번 학기 전체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절차적 하자가 되고 위법 사유가 되고 뭐 취소 사유나 무효 사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예컨대 어떤 처분을 하는데요. 청문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상대방이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았어요.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행정청이 그 처분, 행정행위의 발령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청문을 다시 해서 똑같은 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청의 의무일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 도대체, 이게 절차적 하자를 독자적인 어떤 취소 사유로 이거 봐야 되는 거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국가공무원법 13조 2항에서 소청 심사를 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그 결정은 무효다라고 아예 이렇게 규정화 시켜 놓으면요, 그러면은 특별히 고민거리가 없죠. 예.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자, 뭐 당연히 또 소극설하고 적극설이 있겠죠. 소극설은 행정행위의 절차 규정은 실체법적으로 적정한 행정결정을 하기 위한 담보에 불과한 거니까, 예?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 그죠? 왜냐면 실체법적으로 이 처분이 받아들여질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가 당사자의 관심사항이지, 그죠? 절차가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는 그 결정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 논지의 취지는.
그리고 아까 같은 상황, 특히 기속행위의 경우입니다. 주로 기속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량행위는 왜냐면 이 청문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시비가 없어요. 주로 이제 기속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괜히 그 공연한 시간하고 노력의 낭비 아니냐 뭐 이런 반론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능률이죠. 행정의 능률과 비용 이것도 중요한 헌법적인 가치다. 그리고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분이 발령될 거냐 말 거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절차가 지켰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큰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극설은 이 절차적 하자만으로 위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소극설도요 대부분 재량행위에서는 이 절차적 하자가 위법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극설은요 반대죠 다. 적정한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아무리 기속행위라도 청문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결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절차적 하자도 법률적 합승의 원칙에 위반되는 요건 중에 하나다.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30조 제3항에서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판결로서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보니 이 규정을 반대 해석해보면은 이거 절차적 하자도 독자적인 취소 사유라고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고찰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은 행정 처분 절차 중에서 중요한 절차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절차하고 부수적인 절차로 나누어서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취소 사유, 위법 사유가 되는 거고요. 독자적인.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부수적 절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나름 일리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 뭐가 중요 절차고 뭐가 부수적 절차인지 또 찾아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판례는 그럼 어떠냐? 판례는 전통적으로요.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절차적 하자를 독자적인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절차적 하자를 어떻게 취급할 건지에 대해서 나라마다 좀씩 달라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절차적 하자를 그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절차적 판례는요. 적어도 판례는 절차적 하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행정청을 좀 통제할 수 있겠다. 이런 사고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나라마다 다른 거고, 나라마다 어느 정도 행정법에 대한 민도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가 정답인지 이거는 뭐라고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판례는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독자적인 취소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례가 만약에 판결로서 절차적 하자만으로 취소가 되면은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예컨대 청문 때문이었다면 청문을 다시 해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취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인데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속도를 내겠습니다. 뭐, 내게 된 이유를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알고 계시겠죠. 뭐, 이렇게 크게 수험 법학에서는 크게 이렇게 부각돼서 설명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행정조사인데요. 먼저 행정조사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사전 자료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세무조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무조사 하면은 막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데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세무조사 그 자체가 기업의 부담이죠. 근데 반복해서 막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은 그 기업이 굉장히 이제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행정조사를
법적인 어떤 규범적인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사고 방식이 이 행정조사 기본법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행정조사 기본법 말고도요, 뭐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행정조사는 권력적 조사하고 비권력 조사로 나눌 수 있고 대인적 조사, 대물적 조사, 대가택 조사로 또 나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가 과연 처분성을 갖느냐, 갖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실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조사의 방법 절차는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특별히 뭐 이렇게 제가 일부러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율신고제도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행정조사의 한계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에는 목적 부합의 원칙하고 비례의 원칙,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중복조사의 제한, 그 다음에 실력 행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나중에 이제 행정 집행에서 또 나올 거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법에요, 출입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상대방이 출입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막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막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규정에 근거해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근거해서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약간의 논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설은 대부분 실력 배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다. 근데 과태료 처분을 사후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걸 기화로 실력 행사를 제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게 보통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차법적 한계로 이제 법률에 행정조사를 하려면 증표의 휴대와 제시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장주의가 적용되느냐,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이나 수요일쯤에 다른 행정상 즉시 강제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영장주의는 수사 절차에서만 적용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제가 좀 소수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판례는 그 주 1을 보시면요.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행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 부분입니다. 자, 행정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조사 하고 난 다음에요. 근데 만약에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 행정조사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행정조사가 위법하니 그 후속되는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쳐서 행정행위 자체가 위법해지는 거냐. 마치 형사소송법에서 위법한 수집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유사하죠? 네, 유사하죠?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게 행정법에서 행정조사는 형사 절차와 같이 그렇게 엄격한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굳이 형사 절차처럼 위법하다고 꼭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판례는 마치 그 형사소송법에서 독수, 독가 이론을 적용하는 것처럼 행정조사가 위법하면 그에 뒤따르는 행정행위는 위법하다라고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죠? 특히 뭐가 문제냐면 과세 조사에 있어서요. 중복해서 조사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간 좀 봐야 될 게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하잖아요. 그때 이제 동의나 영장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의 경우에 이게 이제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이 면허 취소, 면허 정지도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여기에 관련된 이 309페이지에 관련된 이 판례들하고 주 4에 있는 거는 한번 좀 읽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행정조사와 권리구제입니다.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위법한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처분성이 있다. 행정조사 자체가 처분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세무조사 결정이라든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 이거는 처분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으면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보상하고 국가배상하고의 차이를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행정법 2시간에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이 손실보상은 이름은 적법한 어떤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거,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국가배상은 그야말로 위법 유책의 경우죠. 위법 유책의 경우.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의 수집을 이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업적인 이용이라든지 경제 성장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그죠? 특히 요 근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하고 과연 위험에 방지하고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매우 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조만간 주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지금도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특히 개인정보와 이 위험의 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부할 내용으로는 그렇게 비중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요. 나중에 이제 졸업하시고 이론적이나 실무적으로 좀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는 헌법적으로 정보의 자기결정권, 요 헌법상의 기본권, 그죠? 기술되지 않는 기본권, 요거를 굉장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헌법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 행정법보다는. 그것만 잘 아시고요. 우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다. 과거에는 이게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법 체제가요. 근데 지금은 그게 통합이 돼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 부분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민간 부분에도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교육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은 처리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해고 처리되고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일단 비리 원칙에 관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기본입니다. 그죠?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고, 그 밖에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런 거 등등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로 가서요. 이 부분은 좀 설명할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아주 중요한 특별법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자,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 국가가 보유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정부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고 국가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정보공개제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정보공개법은 국가만 대상자가 아닙니다. 훨씬 더 넓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 정부 관련 행정주체와 관련돼 있는 거를 넘어서고 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특히 알 권리하고도 연관이 매우 크다. 보통 우리 이 알 권리를 보통 세분하면은 이걸 뭐 제가 설명할 게 아니라 이제 헌법에서 주로 더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 정보의 자유,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수집권,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권, 자기정보 통제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3번 항목이잖아요. 정보 공개 청구권인데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자기에 관한 정보죠. 자기에 관한 정보 또는 자기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일반적인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거를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다. 이거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고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은 헌법에 있는 기본권으로서 직접적인 권리성을 갖고 있다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자기의 권리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은 그렇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헌법으로부터 바로 도출해낼 수 있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인데요. 근데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까지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 놓은 것이 정보공개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알 권리에서 파생된 정보공개 청구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규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구체화내놓은 법률이 정보공개법이고, 특히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 그 자체로 직접적인 권리성이 인정되지만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의 구체화가 필요한데 그 구체화해놓은 법률이 정보공개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18페이지입니다. 자, 정보공개 청구의 당사자죠. 일단 청구권자는 누구냐? 모든 국민이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우리나라 정보공개 청구권이요 199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어요. 아시아에서 또 두 번째거든요. 행정절차법도 아시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 정보공개 청구권, 우리나라 정보공개 청구권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이지만 그 내용의 선진성으로만 따지면은 거의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청구권자인 것뿐만 아니라요.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해줬어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정보공개 의무기관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요까지는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요까지도 뭐 수긍이 가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포함이 되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뭐냐? 첫 번째 학교입니다.
국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뭐 대학교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그 밖에 보조금법에 의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해가지고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이 넓어져 있고 청구권자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자, 판례 중에서 문제가 됐던 판례는 이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정보 공개 의무 기관으로 한 거는 위헌이다. 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이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 공개 청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개 다 배척해가지고요. 정보공개법은 국가 기관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국정의 투명성, 사회의 투명성까지 아우르는 법률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정보공개 의무기관이라고 설정했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한정돼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그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하급심 판결 중에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증권업협회는 특별법에서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게 이제 뭐죠? 선택형 문제의 지문으로 이제 단골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과 방법입니다. 일단 정보여야겠죠. 정보는 뭐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고요. 공개란 무슨 뜻이냐?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보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공개라고 합니다. 320페이지로 와서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무적인 문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보공개 청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의 공공기관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죠, 세세하게. 그죠? 근데 증명책임이나 주장증명책임은 청구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권리의 주장자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개연성은 입증해야 된다. 개연성에 타협을 했습니다. 개연성. 그러니까 당의 공공기관이 당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개연성은 청구인이 주장을 해야 돼요. 원고가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상대방인 공공기관이 나 그 정보 이미 폐기했거나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서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의 열람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사정만으로는 소외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또 판례예요. 다만 이제 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례는 주 22번인데요. 이 수용자들이 보통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합니다. 뭐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뭐 권리남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분들 중에는 이 정보공개를 좀 쓸데없이 또는 반복해서 과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돼서 주 22번의 판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정보공개의 방법은
공개 대상 정보는 보유 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대로. 그리고 시행령에는요, 공개 방법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321페이지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공개가 아니고 이미 청구를 하지 않고도 공공기관이 알아서 스스로 의무로 공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공표라고 하거든요. 청구와 관계없이 매년 뭐 공표하는 게 있잖아요. 뭐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죠. 사립대학도 매년 뭐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교원수 이런 거 다 공개하잖아요. 예. 그거를 공표라고 그래요. 청구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있다면은 그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것으로 공개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개 여부뿐만 아니라요, 공개 방법도 아울러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판례는. 따라서 정보 공개를 했는데 하는 건 응하는데 방법을 달리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거부 처분으로 보는 거죠. 일부 거부 처분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 항고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바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기초자료를 검색 편집해서 공개해야 된다. 아예 판례도 정보공개법도 다소 좀 과하게 그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판례도 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비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관해서도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면 재량 판단에 따라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정보공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개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비공개가 예외라는 거죠.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340조에 따라서 법원이 명한 문서 제출 명령에는 따라야 된다. 이건 뭐 소송법적인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은 원칙은 공개고요. 예외가 비공개 사유잖아요. 이 비공개 사유가 이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률을 직접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요즘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다른 법령의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두 번째, 국익 관련 정보. 세 번째,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및 공익 관련 정보. 네 번째, 재판, 범죄 수사 등 관련 정보. 다섯 번째, 일반 행정 업무 수행 정보. 여섯 번째, 개인 정보. 일곱 번째, 법인 관련 정보. 여덟 번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관련 정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제 박스에 아예 그 구조 제 1항을 아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보 공개가 원칙이고요. 그죠? 비공개 사항으로 8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자세히 한번 법률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은 어떤 특징을 발견하냐면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익 형량을 다시 해야 돼요. 이익 형량을 해서 설령 비공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라도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판례 몇 가지 이제 나타난 판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비공개 사유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해야 되고 개괄적인 사유를 들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공개를 하려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익 형량을 해야 돼요. 자, 1호 사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지금 현행법은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뭔지를 아예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조례 이렇게 열거를 했거든요. 이슈가 됐던 사건은 뭐였냐면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정원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전통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슈가 뭐였냐면 검찰청법에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 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불형이잖아요. 불형이라서 현행법으로는 아예 대통령만 있으니까 아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이거는 검찰청 사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이익교정에 불과해서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이익교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들어서 비공개한 것을 판례가 부정했습니다. 과거에. 현행법으로는 영락없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4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 사유가 있고요. 거기 주 30은 제가 이게 잘못됐네요. 주 30을 밑으로 옮겨서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다가 주를 달아야 됩니다. 주로 5호와 관련돼서는 학교 교육에서 시험에 관한 정보 공개 문제인데요. 이거는 주 30일에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십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 관리라는 게 이게 정확성하고 공정성을 요하는 건데, 이걸 다 그냥 낱낱이 공개해버리면은, 그죠? 특히 문제은행식으로 돼 있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 공개해버리면 다음 해에 시험을 볼 수가 없을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공개 정보라고 한 판례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6호죠. 개인정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초창기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을 때 주로 어떤 게 이슈가 됐냐면요. 그 시민단체에서요. 시민단체에서 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비 과연 이거 제대로 쓰는 거냐?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거냐? 가 이슈가 돼서요. 이게 항상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례가 형성이 됐냐면, 공무원 아닌 개인에 대한 정보하고 공무원인 정보를 나눴어요. 그래서 공무원 아닌 개인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더 우선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다만 그 공무원이 개인 자격이었다. 공무원의 자격으로서 한 게 아니고 개인 자격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 공무원 아닌 경우와 같이 취급을 하도록 이렇게 판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초창기 판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판례 흐름에서 이 개인 식별 정보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그것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건 아닌데 몇 가지 정보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의 판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의 지정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즉 개인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면은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더라도 이게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공개의 법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다뤄본 사람만 아는데,
자, 어떤 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문서예요. 문서에 뭐 예컨대 뭐로 할까요? 뭐 개인정보하고 가장 밀접한 뭐 형사기록 중에 뭐 진술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진술서 하고서 진술인 하명호. 그죠?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680927 뭐 블라블라블라. 전화번호 010 뭐 3346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주소 서울 서초구 뭐 잠원동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저는 뭐뭐뭐뭐에 대해서 그죠? 저의 조교 김주희 양의 비리에 대해서 폭로하겠습니다. 미안해. 재밌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6월이죠? 6월 며칠이죠? 15일 하명호 하고 서명날인 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개를 이제 정보 공개를 했다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이 모두가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비공개 정보는,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하명호, 680927 블라블라, 전화번호, 서울 서초구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김주희, 그 다음에 하명호.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요. 요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만 비공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비공개 대상인 개인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전체를 지금 공개 청구를 했어요. 공개 청구를 하면은 행정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개인정보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명호가 공개하면은 나의 사생활하고 프라이버시하고 국정의 투명성하고의 비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공개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공개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름은 공개해야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거는 공개한다. 이건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요거는 뭐 공익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이건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실무적으로는요. 요 부분들을 포스트잇으로 붙여요. 가려서 복사를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부분공개의 법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분공개의 법리니까 아주 거창한 것 같죠?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 파란색 부분이 덕지덕지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비공개하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문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체를 비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326페이지에 그거를 이제 제가 글로 써놓은 건데요. 자, 첫 번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지만 이익 협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비공개 결정 사항이 너무 많고, 나머지 부분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그러면 전체 비공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 걸렸어요. 이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심리를 하는데 이 정보가 뭔지 알아야지 공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그 정보를 갖고 오라고 소송 기록에 넣어놓으면 그 자체로 공개돼 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인카메라 인스펙션이라는 이런 소송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당의 재판부만 볼 수 있도록 밀봉해서 제출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당의 재판부만 접근하는 거죠. 네,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이미 드린 건데, 상대방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 신고에
대한 조치 내용 통지의 근거 서류 일체 이렇게 하더라도 판례는 위법하지 않다. 정보 공개 청구서로서 유효하다. 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10일이 지나도록 안 하면 한 번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20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면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해야 되죠. 근데 국법에서는 이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그냥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3자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컨대 김주희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김주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고 그 의견 다 들어보고 이익협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때는 이송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는 아닌데 공표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표제도는 스스로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청구가 있어서 공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정돼 있는 것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을 공표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절차법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한 마지막 테마인 행정집행법입니다. 자, 331페이지입니다. 행정작용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행정행위의 유형이라고 그랬는데 제 이름하고 연관돼 있죠? 뭐예요? 하명이죠, 하명.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무를 명했는데, 그죠? 자기 부작의 급부 수인 의무를 명한 거지 않습니까? 명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331페이지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요. 강제와 제재죠. 강제는 뭐예요? 의무를 이행시키는 거죠. 의무를 이행시키는 거죠. 제재는요. 제재는 과거의 의무 불행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죠. 벌을 주면은 그 사람이 내가 의무를 불이행했더니 벌을 받는구나. 이제는 내가 이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강제는 직접적인 이행수단이 되는 거고요. 제재는 간접적인 이행수단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강제에는 다시 또 의무 불이행이, 선행하는 의무 불이행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강제 집행하고요. 즉시 강제로 나눠집니다. 선행하는 의무 불이행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있으면은 선행하는 그러니까 의무를 명하고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죠. 근데 즉시 강제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를 행정상 즉시 강제라고 하고요. 행정상 강제 집행에는 다시 대집행이 있고요.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직접강제가 있고요. 강제 징수가 있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에는요.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이 선언되어 있지 않은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목전에 너무 급박한 위험이에요. 이러면은 의무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렸다가 행정집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본래 의미의 즉시강제라고 하고 즉시 집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상 목전에 급박한 위험하고 관계없이 성질상 의무를 먼저 이행하라고 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직접 시행이라고 합니다. 광해의 즉시강제에 포함되는 직접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즉시강제, 강제 집행 직접 시행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용어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그 다음 제재에는 형벌을 부과하면은 행정 형벌이 되는 거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행정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서랍에 있는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법학하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뭐라 그럴까요? 재능이라고 봐야 돼. 이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잘 경우를 표로 나누거나 도식으로 그릴 줄 알면은 굉장히 법학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의 경험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른바 뭐 혹시 단속 뭐 이런 거, 검속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독립투사들을, 그죠? 정식 수사 절차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일제 단속, 뭐 검속 이래가지고 그냥 행정 절차를 잡아 넣는 거죠. 형사 절차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그간 무도했어도 형사 절차로 가게 되면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상 인신구소로 가게 되면은 그런 절차들이 필요 없다고 막 우기면서, 막 독립투사들 가두고 막 이럴 수가 있었겠죠? 상상이 되죠? 예.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일본법으로부터 개수된 것도 있고 해서, 우리는요, 행정집행법, 민사집행법 있죠? 근데 행정집행법이라는 법전이 없어요. 없다 보니, 이 개별법만 있어요. 그래서 대집행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고요. 강제징수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 일반법으로 있는데, 아까 직접강제나 뭐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즉시강제 이런 것들은 일반법이 없습니다.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만 있어요. 이러다 보니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거죠.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 자, 하명은 했는데 의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서, 집행할 법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법이 없으니까. 다 포괄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완하는 거를 생각해내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자, 행정 집행할 수단과 방법이 법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 소송을 해서, 행정청이 소송을 하는 거죠.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해서 민사상의 강제 집행을 하면 어떠냐? 민사상의 강제 집행을 하면 어떠냐?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강제 집행 방법으로, 행정 집행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면, 과징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 있잖아요. 영업 취소. 영업 취소는 영업 철회라고 읽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업 철회는 사실은 행정행위의 사후적인 소멸에 관한 행정법적인 고유한 어떤 테마였는데, 이게 제재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앞에 거부터 보면은요. 먼저 법원을 통해서 민사집행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근데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 있어요. 행정상 집행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류적인 판례는 공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소이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별도로 법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행정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집행이라도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바는 33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 이행강제금은요, 그죠? 이행강제금은 민사집행으로 하면은 간접강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간접강제에 해당하는 건데, 이 간접강제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행정법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민사집행에
민사 집행이 허용된다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막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의문이다. 따라서 이 집행의 수단에 따라서 개별적인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이 별도로 법정돼 있지 않으면 무조건 민사 집행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로 가면은 사인의 행정개입 청구권입니다. 이 행정강제를 할 거냐,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재량행위겠죠. 재량행위인데 그것이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수축되게 되면은 이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미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만나고 한 두 번째쯤인가 세 번째쯤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재량행위가 0으로 수축돼서 행정개입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지금 아까 그 표 있죠? 331페이지에 있는 표에서 표를 하나씩 뭐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협의의 즉시강제, 직접 시행,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 다음에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이 엄청 많죠.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양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수원법학으로 뭐 깊이 들어와서 공부할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음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말고사 보실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 정도만 이 파트는요, 아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